기자대담, 연두색 번호판을 둘러싼 갈등, 그 핵심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화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도가 실현됐기 때문인데요. 제도가 시행되면서 8천만 원 이상인 법인차에겐 연두색 차량 번호판이 새롭게 부착됐습니다. 일각에선 도로에 나온 연두색 번호판을 보고 법인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업무 용도로 쓰여야 하는 법인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악용 사례가 나오면서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했는데요. 오늘 기자대담에선 연두색 번호판 이야기가 나온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고 제도에 대한 엇갈린 반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여름의 향기가 물씬 찾아온 5월 첫 번째 기자대담은 장수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일요일은 자동차의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죠. 수인 기자님은 면허 있으신가요? 네, 저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도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한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로 가져오신 연두색 번호판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신분증이 있다면 자동차에겐 번호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연두색의 차량 번호판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번호판은 보통 흰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연두색 번호판은 오직 법인차를 위한 번호판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 승용차에 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법인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법인차는 쉽게 업무용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법률에 의해 권리와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를 법인이라고 하는데 흔히 대기업들이 법인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법인의 의미군요. 그렇다면 왜 법인차에 특별한 번호판이 부착된 건가요? 바로 법인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차는 회의 장소를 이동하거나 원거리 거래처를 방문하는 데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쓴다면 괜찮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위법이란 말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휴양지에서 법인차가 발견되거나 휴일에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법인차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사회적인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적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원리군요. 그렇다면 모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대상은 차량을 출고할 때의 가격, 즉 출고가가 8천만 원 이상인 법인차입니다. 모든 법인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군요. 8천만 원 이하인 법인차도 많을 것 같은데 기준 가격이 8천만 원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차에 소모되는 평균적인 가격이 8천만 원이란 겁니다.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눈에 띄게 의식함으로써 법인차란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노란색 등 다른 색도 많은데 왜 연두색이 선정됐나요? 가장 큰 이유는 시인성 때문인데요. 현재 번호판으로 사용 중인 색상과 탈색과 변색이 취약한 색상을 빼곤 연두색이 눈에 띄기 쉽다는 이유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앞으로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보면 법인차란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작년 11월 2일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법인차 악용 사례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다 보니 문제의 본질이 궁금해지는데요.
왜 법인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차를 사려는 건가요? 네, 좋은 지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법인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이요. 법인차가 받는 혜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제 혜택이란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자동차세의 경우 정부는 법인차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차량보다 법인차를 모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법인차는 대부분 초고가 수입차들인데요. 비싼 고급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차 구입 비용을 회사 운영 경비에 포함해 세금은 덜 내고 정작 해당 차량이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쓰인다는 문제군요. 네, 정확한데요. 이에 연두색 번호판 시행을 찬성하는 측은 법인차의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세금을 탈피했던 법인단체를 밝혀낸다면 세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 3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 수가 작년 2월에 비해 약 1,200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수입 법인차 가격을 고려하면 1200대도 엄청난 감소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산 관리가 더 투명해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차량을 구매했던 비용을 다른 영역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연두색 번호판의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연두색 번호판은 왜 이제 시행됐는지 싶어질 정도로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오, 그런가요? 그렇다면 연두색 번호판을 시행하지 말자는 의견은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법인차를 쉽게 식별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운전자의 사생활이 과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 차를 모는 운전자라면 도로 위에서나 주차장에서나 차량에 있는 어디에서든 사회적인 눈초리에 둘러싸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인차 불법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과연 그 방법이 연두색 번호판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등장했습니다. 장점이 많아 보였던 연두색 번호판이었는데 그럼 두 번째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요? 연두색 번호판 시행을 반대하는 두 번째 입장은 바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찬희 아나운서님,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이었던 차량 가격을 기억하시나요? 차량 출시 가격 기준으로 8천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수입 법인차 순고가액 자료인데요. 올해 1, 2월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인 차량 수는 감소했지만 8천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차량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8천만 원에 살짝 못 미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인데요. 해당 범위에 속하는 차들이 올해 1,110대였는데 이는 작년 1, 2월에 비해 35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국 법인차 표시 효과가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고자 8천만 원 미만 차량을 구매한 법인이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쯤 되면 모든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에 국토부는 8천만 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에 대해선 현재 모든 법인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법 관리로도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법인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법인차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통해 모든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됐던 연두색 번호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었군요.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기자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장수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두색 번호판의 시행이 잘 논의될 수 있는 내일을 바라며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길 안녕 고마웠어 짧았던 너와 나의 계절 끝은 또 하나의 시작 잔뜩 배낭을 맨 작은 어깨를 두드린다 이젠 떠나야 할 시간 숨가쁜 시간의 강을 건너 엇갈린 축에 바람이 분다 그대 작은 별이 되기를 망설였던 나의 서툰 노래 이젠 할 수 있어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길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겠다며 등장한 연두색 번호판. 불법적인 법인차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연두색 번호판 악용 사례가 등장해 제도의 양면이 드러났는데요.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정의에 행복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기자대담, 연두색 번호판을 둘러싼 갈등 그 핵심은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홍태린, 그리고 담당의 강찬희, 장수인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우리 학교 김진상 총장이 올해 2월 14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우리 학교의 첫 이공계 총장인데요. 첫 국제 캠퍼스 출신 총장인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도 큽니다. 대학에서 총장은 대학 조직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위 구성원이라면 소속된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장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방송국은 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보도한 바 있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김진상 총장은 우리 학교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계획에 관해 밝혔습니다.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김진상 총장 인터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본관에서 신문방송국 4개 언론사가 함께 김진상 총장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김진상 총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됐는데요. 인터뷰에선 우리 대학의 방향성과 재정 다변화, 학생들의 큰 관심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먼저 대학의 의미와 우리 학교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함께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시대 이슈를 해결하는 사명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 설립 창업 이념과 딱 맞으며 학문과 평화, 문화세계의 창조를 통해 학술에 대한 탁월성을 바탕으로 지구적 이슈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학 재정 시스템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변했는데요. 김진상 총장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기에 재정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 다변화의 방법으론 연구를 통한 방법과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첫 국제 캠퍼스 출신 총장으로 구성원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국제 캠퍼스 환경 및 인식 개선과 관련해 부서 통합을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희대를 분교로 표시하는 기관을 모두 리스트업해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졸업가운 및 학위증 디자인에 관해서도 개선할 의지를 보였는데요. 학위복 디자인은 바로 소통을 진행해 빠르면 이번 여름, 늦어도 내년 2월 졸업생에 대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캠퍼스 학식도 새롭게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제 캠퍼스도 서울 캠퍼스 학식과 마찬가지로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구성원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번 달 8일 국제 캠퍼스 중앙도서관 버터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총장과의 인터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호응한 건데요. 김진상 총장은 임기 시작 후 대학 4년간의 계획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총장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홍태린, 그리고 담당의 강찬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문화기획 어린 의뢰인 이번 주 일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5월의 꽃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들의 인권을 법으로서 정해둔 건데요. 어린이날의 취지에 맞게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좋아하는 물건을 사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선물해줍니다. 하지만 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에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긴 더욱 어려운데요. 오늘 문화기획에선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영화 어린 의뢰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 살 다빈과 7살 민주는 일찍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셋이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빠는 새엄마라며 아이들에게 한 여자를 소개하는데요. 새엄마 지숙은 아이들이 작은 실수를 할 때면 자신의 머리를 묶고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새엄마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외면하는데요. 새엄마의 학대에 다빈은 용기를 내 경찰서로 향합니다. 이때 작중 정엽은 다빈을 달래 집으로 데려갑니다. 새엄만 다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얼버무리지만 아동보호기관은 수사권이 없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빈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행을 당합니다. 다빈과 민주는 정엽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정엽은 이런 부탁이 귀찮았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이었던 대형 로펌 회사에 취직한 이후엔 아이들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민준이 갖고 싶어 했던 킹콩 인형도 선물합니다.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하지만 민준이 5만 원을 들고 있는 걸 지숙이 보게 됩니다. 지숙은 그 돈을 뺏으려 하고 돈을 지키려다 민준과 다빈은 또 폭행을 당합니다. 결국 폭행에 방치된 민준은 죽게 됩니다. 얼마 후 정엽은 다빈이 민준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숙이 다빈에게 죄를 덮어씌워 거짓 자백시켰고 다빈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정엽은 가해자가 지숙임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에게 선물했던 킹콩 인형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입을 열지 않던 다빈에게 민준과의 추억인 인형을 보여주자 다빈은 살고자 하는 의지로 진실을 털어놓고 인형에 있던 녹화 영상은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지숙은 아동학대와 상해치사로 징역 16년을, 아빠는 아동학대 방임죄로 징역 5년을 받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영화 어린 의뢰인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로 사람들에게 큰 분노와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지 못하거나 알려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며 어린 의뢰인 영화를 시청해보는 건 어떤가요? 문화기획 어린 의뢰인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홍태린, 그리고 담당의 강찬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 좋은 당신의 모습은 기억할 수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강찬입니다. 지난 한 주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4 고항컵 개막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고항컵이 개막했습니다. 개막일엔 축구 경기만 열렸으며 오늘은 농구,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야구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구 개막일에는 3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무역학과 시트와 회계세무학과 F카의 경기에선 2대0으로 시트가, 생활과학대학 술중독과 치과대학 캐나인의 경기에선 2대1로 캐나인이, 이과대학 웰스와 경영학과 탑존의 경기는 4대1로 웰스가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올 시즌부터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인 ABS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6일 KT 황재균 선수가 ABS 판정에 항의하자 심판이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황재균 선수는 이후 인터뷰에서 KBO가 ABS를 성급하게 추진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하나와 두산의 경기에선 8차례에 걸쳐 자동 판정이 작동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의 류현진 선수는 구장마다 날짜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류현진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 KBO는 투구 데이터를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구장별로 설정이 다르다는 의견에도 검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우리 학교 야구부가 유리그에서 경민대를 상대로 11대1을 기록하며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학교는 투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시즌 최다 득점, 최소 실점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1회에 1점, 2회에 4점, 3회에 6점을 내며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후 4회와 5회에선 실점과 득점 없이 마무리했고 경기는 콜드게임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건국대와의 경기에 이어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